제 며느리는 천사였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 녀석의 구두굽에 묻은 붉은 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고 돌아온 살인자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 같나요? 도망? 은폐? 아니요. 제 예비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아주 환하게 웃으며 제게 과일을 깎아주더군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소름 끼치는 2달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형사 생활 30년의 습관은 은퇴한 지 5년이 지나도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주방에는 혜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민재 씨 깨우기 전에 아침상 다 차려놨어요. 혜진이는 보육원 출신 간호사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배경 때문에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 아들 민재를 바라보는 눈빛이 하도 애틋해 허락한 결혼이었습니다.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 함께 산 지 1달 만에 제 마음도 꽤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업병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혜진이가 식탁에 찌개 냄비를 내려놓을 때 제 눈은 녀석의 손목을 향했습니다. 소매 끝으로 언뜻 보이는 멍 자국.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혜진아, 팔은 왜 그러니? 어디 부딪혔어? 제 물음에 혜진이가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어제 욕실 청소하다가 살짝 미끄러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욕실 청소는 어제 도우미 아주머니가 하고 갔으니까요. 하지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사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민재가 당직이라 들어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제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빅, 비빅. 혜진이었습니다. 분명 저녁 먹고 일찍 자겠다며 방에 들어갔던 아이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방문을 아주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 가로등 불빛에 혜진이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혜진이는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다 온 사람처럼 어깨가 심하게 들썩거렸습니다. 그러다 신발을 벗어들고는 까치발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물 틀어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조심스러운 물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욕실 문은 잠겨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코끝에 비릿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도 샴푸 향기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맡았던 냄새. 바로 피 비린내였습니다. 혜진아, 안 자고 뭐하니? 제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저 잠깐 속이 안 좋아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혜진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등 뒤로 무언가를 숨기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뭐니?
아, 이거요? 그냥 코피가 나서요. 피 묻은 옷 좀 빨았어요. 코피라기엔 욕실 바닥에 흩뿌려진 물기가 붉었습니다. 타일 틈새에 덜 닦인 핏물이 고여 있는 게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태연하게 웃으며 젖은 옷 뭉치를 세탁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저는 혜진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시어머니를 연기했지만 제 신경은 온통 혜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민재가 출근하고 나면 정확히 1시간 뒤에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러 간다고 했지만 녀석의 복장은 예비 신부라기엔 너무 수수했습니다. 펑퍼짐한 검은색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운동화를 신은 채 나갔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혜진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혜진이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은 사라지고 재개발이 멈춰 흉물스럽게 방치된 빌라촌이 나타났습니다. 대낮인데도 인적이 드문 곳, 소위 말하는 우범지대였습니다. 혜진이는 익숙한 듯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전봇대 뒤에 숨어 지켜보는데 혜진이가 멈춰선 곳은 붉은 벽돌이 다 깨져나가는 낡은 다세대 주택 앞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문신을 한 덩치 큰 남자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다가가자 남자들이 킬킬대며 길을 비켜주더군요. 세상에, 저기가 어디라고 들어가는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며느리가 될 아이가 조폭들이 드나드는 건물에 제 집처럼 드나든다니요. 혹시 사채를 쓴 걸까요? 아니면 저들과 한패인 걸까요?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건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1층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고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약속이 다르잖아. 이번 달까지라며.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닥쳐. 내가 그 의사놈 물었다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번 주까지 해결 못하면 그 의사놈 병원에 내 과거 싹 다 뿌릴 거야. 알았어? 의사놈, 민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혜진이가 민재를 우리 집안을 담보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민재를 노리고 접근한 꽃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혜진이가 건물 밖으로 밀려나듯 튕겨 나왔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혜진이의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이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애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건물을 향해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그날 저녁 혜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부은 뺨은 화장으로 교묘하게 가렸더군요. 식탁에 앉아 민재에게 고기를 얹어주는 혜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아 밥알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는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갈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혜진이가 잠든 새벽 2시, 저는 몰래 거실로 나와 혜진이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핸드백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와 함께 낡은 폴더폰 하나가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폴더폰이라니 대포폰이 분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켰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발신인은 VIP라고 저장된 번호였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D-데이 5일 남았다. 준비는 완벽하지? 의사놈 앞으로 된 생명보험 증서 내일 가져와. 생명보험 증서, 민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나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는 민재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범죄 조직의 일원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확실했습니다. 당장 민재를 깨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말했다간 오히려 민재가 저를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재는 혜진이에게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침착해야 한다. 김영숙, 넌 형사였어. 결정적인 현장을 잡아야 해. 저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혜진이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오늘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네, 어디를요? 내 친구가 하는 한복집에 좀 가자. 예단 이불도 볼 겸. 혜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요. 결혼식 사회 봐줄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녀오렴. 저는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혜진이가 안심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렌터카를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제 차를 알면 눈치챌까봐 새벽같이 빌려온 차였습니다. 혜진이는 이번에도 그 낡은 빌라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빌라 입구에서 웬 휠체어를 탄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혜진이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무언가 이야기하더니 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 돈이었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혜진이의 머리를 지팡이로 툭툭 쳤습니다. 저 노인은 또 누구란 말인가. 그때 제 차 블랙박스에 혜진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 차 쪽을 쳐다봤습니다. 썬팅이 짙게 되어 있어 안이 보일 리 없는데도 녀석의 눈빛이 저와 정확히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혜진이가 천천히 제 차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녀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이참에 들이받고 추궁해야 할까? 갈등하는 사이 혜진이가 운전석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신 거 다 알아요. 창문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혜진이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는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어머니, 이거 아세요? 호기심이 많으면 명을 재촉한다는 거요. 그 순간 혜진이의 뒤로 아까 그 문신한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걸어오는 게 백미러로 보였습니다. 저는 기어를 후진해 놓고 엑셀을 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 뒤에도 이미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포위된 상황. 혜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처럼. 문 여세요, 어머니. 우리 가족끼리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혜진이가 차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덜컥, 덜컥. 잠긴 문이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112를 누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번호가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혜진이의 손에 들려있던 날카로운 무언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수수용 메스였습니다. 과연 혜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 민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메스의 날카로운 은빛이 제 눈을 찔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공포 속에서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며느리 손에 죽는 비운의 시어머니로 뉴스에 나오겠구나. 짧은 순간 아들 민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피하세요. 혜진이의 비명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고막을 찢었습니다. 쨍그랑.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들고 있던 메스는 제가 아니라 제 차 뒷문을 열려던 건달의 손목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 이 독한 년이. 손목을 긋긴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혜진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풀더니 조수석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밟아요. 어서요. 혜진이의 얼굴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기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다급하고 절박한 표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기어를 바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뒤로 급발진했습니다. 뒤를 막고 있던 사내가 기겁하며 몸을 피했습니다. 핸들 꺾으세요. 오른쪽으로. 혜진이의 고함에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차는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건달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쫓아오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저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까? 큰 도로로 나오자마자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저놈들은 누구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메스는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하나라도 거짓말하면 당장 경찰서로 갈 테니까.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랄 때 원장이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도망갔고 연대보증이 되어 있던 아이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제 빚쟁이들이에요. 민재 씨랑 결혼한다는 걸 알고 병원에 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시댁에도 알리겠다고. 저는 민재 씨 망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고. 그래서 그 메스는 뭐고 아까 그 노인은 뭔데? 그 할아버지는 저랑 같이 빚 독촉받는 분이에요. 몸이 아프셔서 제가 주사 놔드리고 약 챙겨드린 거예요. 메스는 저 사람들이 저를 건드릴 때 방어하려고 가지고 다닌 거고요. 어머니, 제발 민재 씨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혜진이는 제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눈물 젖은 그 눈동자가 너무나 간절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눈물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30년을 범죄자들과 싸워온 형사였습니다. 혜진이의 말에는 구멍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순한 빚쟁이들이 사채 쓴 여자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감시한다? 그리고 간호사가 방어용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도 아니고 수술용 메스를 들고 다닌다? 무엇보다 아까 혜진이가 건달의 손목을 그을 때의 그 솜씨, 그건 주저함이 없는 전문가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동맥을 정확히 피해 힘줄만 노리는 정교함이었죠. 알았다. 일단 집으로 가자. 민재한테는 아직 말 안 하마. 저는 일단 혜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녀석의 긴장을 풀어줘야 진짜 꼬리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이는 계속해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순진한 표정 뒤에 더 시꺼먼 무언가가 따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옛 동료였던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사, 부탁 하나만 하자. 번호 하나 조회해 줄 수 있어? 대포폰 같긴 한데 발신 기지국이라도 좀 알아봐줘. 제가 혜진이의 폴더폰에서 봤던 그 VIP 번호였습니다. 혜진이는 빚쟁이라고 했지만 빚쟁이를 VIP라고 저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시간 뒤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이거 좀 골 때리는데요? 기지국 위치가 강남 한복판이에요. 그것도 일반 건물이 아니라 S생명공학이라는 제약회사 연구소 건물로 잡혀요. 그리고 이 번호, 며칠 전에 실종 신고된 사람 명의로 된 대포폰입니다. 제약회사 연구소, 그리고 실종자. 퍼즐 조각이 이상한 모양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판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민재가 학회 참석차 부산으로 내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집에는 저와 혜진이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녁 8시 혜진이가 또다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점퍼가 아니라 큼지막한 이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좀 다녀올게요. 늦을 것 같아요. 상복도 입지 않고 장례식장이라니.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렴. 저는 혜진이가 나가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등산복에 모자, 그리고 마스크. 이번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녀석이 눈치를 챘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혜진이가 탄 택시를 뒤따랐습니다. 혜진이가 도착한 곳은
어제의 그 빌라촌이 아니었습니다.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재개발이 확정되어 주민들이 모두 떠난 폐공장 지대였습니다. 으스스한 달빛 아래 잡초만 무성한 공장 건물이 흉가처럼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택시에서 내려 무거운 이민 가방을 낑낑대며 끌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공장 벽에 붙어 이동했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공장 안은 의외로 환했습니다. 발전기를 돌리는지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술실에서나 볼 법한 무영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간이 침대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을 건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가방을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건 솜니불이나 옷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각종 수술 도구와 링거병, 그리고 혈액팩들이었습니다. 혜진이는 능숙하게 수술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어제 봤던 그 휠체어 탄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마취라도 된 듯 의식이 없었고 배 위에는 수술용 포가 덮여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어둠 속에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혜진이는 그 남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이탈 체크 끝났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근데 약속은 지키시는 거죠? 이번 것만 끝나면 장부는 넘겨주시는 거 맞죠? 당연하지. 우리 VIP께서 결과물만 만족하시면 내 그 의사 서방님은 안전할 거야. 그러니 실수하지 마. 혜진이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기밀매. 머릿속에 4글자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빛 때문에 혹은 약점 때문에 혜진이는 저들의 불법 수술을 집도하는 그림자 의사였던 것입니다. 간호사가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의사이거나 무면허 의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진이의 손이 노인의 복부를 향해 내려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공장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지만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수술대 뒤쪽이 보였습니다. 혜진이는 수술에 집중하느라 등을 돌리고 있었고 건달들은 입구 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이었습니다. 저는 혜진이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이듯 말하려고 했습니다. 멈춰. 하지만 제가 발을 떼는 순간 바닥에 있던 빈 깡통을 밟고 말았습니다. 깡! 날카로운 금속음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냐? 건달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이도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혜진이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달 셋이 순식간에 저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환갑이 넘은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해 무릎이 꿇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다가와 제 턱을 우악스럽게 잡아 올렸습니다. 이 할망구는 또 뭐야? 아, 저번에 그 운전기사? 남자가 혜진이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혜진, 내 시어머니 되실 분인가 보네. 호기심이 많으시구먼. 여기까지 제 발로 찾아오고. 혜진이는 수술용 장갑을 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제 가족이에요. 약속했잖아요. 민재 씨 가족은 안 건드리기로. 약속은 비밀이 지켜질 때나 유효한 거지. 이렇게 현장을 들켰는데 그냥 보내줄 수 있겠어? 남자가 눈짓을 하자 건달 하나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서늘한 칼날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였습니다. 놈들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전직 강력반 형사야. 이미 내 동료 형사한테 위치 다 보내놨어. 지금쯤 사이렌 소리 들릴 거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치를 보낼 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타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경찰이 들이닥치면 다 끝장이라고요. 이분 건드리면 저 수술 안 해요. 다 같이 죽자고요, 그냥. 혜진이가 자신의 목에 메스를 갖다 댔습니다. 도끼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손짓으로 건달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좋아. 죽이지는 않지. 대신 입막음은 확실히 해야겠어. 남자가 혜진이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혜진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혜진이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 혜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 잠깐만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요. 혜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뿌리치려 했지만 건달들이 제 몸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 났습니다. 안 돼. 안 돼.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와중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혜진이가 수술대 위에 노인에게 다시 다가가더니 노인의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기가 아니었습니다. 피 묻은 비닐에 쌓인 손바닥만 한 작은 칩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는 대신 자신의 입속으로 집어넣어 삼켜버렸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지?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혜진이가 제 귀에 입을 맞추듯 다가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지킬 거예요.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손목이 묶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난간에 수갑으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소파에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걱정이나 안도가 아닌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혜진이는 어디 갔어? 민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기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혜진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그것도 모자라 폐공장에 불까지 지르려 하셨다면서요? 뭐, 치매, 불을 질러? 그게 무슨 소리냐? 혜진이가 그 깡패놈들이랑. 쉿. 민재가 검지손가락을 제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혜진이는 지금 경찰서에서 진술 중이에요. 어머니가 발작을 일으켜서 칼부림하셨다고. 제가 잘 무마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여기서 푹 쉬시면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민재가 뒤로 물러나자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폐공장에서 봤던 그 양복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가 의사 가운을 입고 민재 옆에 섰습니다. 강 선생,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 당분간 면회 사절하고 집중 치료 들어가야겠어. 네,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 깡패 두목이 원장이라고? 그리고 내 아들 민재가 저놈과 한패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알던 착한 아들 민재는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때 병실 문 밖 유리에 혜진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경찰서에 있다던 혜진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삼킨 칩을 확인하듯이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공범이었고 저는 정신병자로 몰려 감금되었습니다. 과연 혜진이가 삼킨 그 칩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혜진이의 마지막 속삭임, 지키겠다는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정신병동의 밤은 지독하게 길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독방,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비명, 그리고 매일 밤 강제로 투여되는 정체불명의 약물.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고 정신은 안개 속에 갇힌 듯 흐릿했습니다. 아들 민재가 나를 이곳에 가둔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치매 환자라는 꼬리표는 전직 형사의 명예를 난도질했고 아들의 배신은 어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미쳐가다 죽는 걸까? 약 기운에 취해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면회입니다. 딱 10분만 허용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들어온 사람은 혜진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혜진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순박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도도한 낯선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녀석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혜진이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 민재랑 한패였어. 내 아들을 홀려서 괴물로 만든 게 너. 내 말에 혜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오렌지 주스 한 병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입가에 검지를 대고 쉿하는 신용을 하더니 내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셔요. 해독제예요.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선배님. 선배님?
그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혜진이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내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장 이혜진. 경찰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잠입수사 중인 경찰. 혜진이는 벽에 붙은 CCTV를 의식하며 다시 큰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민재 씨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내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오늘 밤 탈출합니다. 새벽 2시. 혜진이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미친 듯이 오렌지 주스를 들이켰습니다. 주스 맛이 아니었습니다. 씁쓸한 약 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몸에 퍼지자 몽롱하던 정신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30년 강력계 형사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재가 일하는 병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S바이오. 그들은 노숙자나 연고 없는 노인들을 납치해 불법 임상 실험을 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악마들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병원의 에이스이자 그들의 범죄를 돕는 하수인이었던 겁니다. 혜진이는 실종된 언니를 찾기 위해, 그리고 이 거대한 카르텔을 부수기 위해 민재에게 접근한 것이었고요. 새벽 2시, 병동 전체에 화재 경보기가 울려 퍼졌습니다. 웽웽웽.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는 틈을 타 누군가 내 병실 문을 땄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혜진이었습니다. 뛰세요. 우리는 흠뻑 젖은 복도를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층계를 내려가는 내내 혜진이가 설명했습니다. 폐공장에서 삼킨 칩, 그거 마이크로 SD카드예요. 놈들의 거래 장부와 실험 영상이 다 들어있어요. 어제 화장실에서 겨우 배출해서 확보했어요. 이거 하나면 민재 씨, 아니 강민재 원장놈이랑 그 뒤에 있는 국회의원까지 싹 다 날릴 수 있어요. 민재도 포함되는 거니? 내 질문에 혜진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살인방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체유기. 징역 20년은 나올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잡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남편 없이 홀로 키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악마였다니. 하지만 나는 엄마이기 전에 형사였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고 민재에게 가르쳤어야 할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내가 한다. 내 손으로. 마무리해.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혜진이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려는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내 아들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얌전히 계셨으면 편안하게 모셨을 텐데. 민재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가운 대신 검은 코트를 입은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인 면허를 가진 갱단의 보스,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재, 내가 사람이야? 어떻게 내 엄마한테,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한테 이런 짓을 해? 내 호통에도 민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사람? 그 노숙자들, 어차피 사회에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에요. 내 의술로 인류의 수명을 늘리는데 기여하다 죽는 거니 오히려 영광이죠. 어머니도 늙어서 감이 다 떨어지셨나 봐요. 대의를 위해서 소의 희생은 당연한 거잖아요. 미쳤구나.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영혼을 팔았어. 혜진이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강민재, 포기해. 이미 증거는 내 손안에 있어. 그 집 경찰청 서버로 전송 끝났어. 지금쯤 내 병원이랑 연구소, 압수수색 들어가고 있을 거야.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넌 어제 독방에 갇혀 있었어. 전송할 방법 따위 없었다고. 잡아. 전연배를 갈라서라도 칩 찾아내. 건달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혜진이가 품에서 3단봉을 꺼내 차르륵 펼쳤습니다. 나 역시 주차장에 세워진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늙은 몸이지만 깡 하나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혜진아, 넌 왼쪽, 난 오른쪽. 우리는 등을 맞대고 싸웠습니다. 혜진이의 무술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유도 유단자답게 달려드는 덩치들을 매다꽂고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나도 소화기 분말을 뿌려 시야를 가리고 놈들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놈들은 너무 많았고 우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건달 하나가 혜진이의 뒤통수를 가격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탕! 총성이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민재가 쏜 총알은 혜진이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혜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만! 다들 멈춰! 민재가 총구를 나에게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비키세요. 그 여자 죽이고 침만 꺼내면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다시 제 어머니로 살 수 있어요. 우리 해외로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네. 아들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나는 쓰러진 혜진이를 감싸 안으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쏴라. 쏠 거면 나부터 쏴. 어머니, 왜 저런 여자 때문에 아들을 버리려고 하세요? 아들이니까, 내가 내 아들이니까 멈추게 하려는 거야.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게, 내가 사람으로 죽을 수 있게. 민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못 쏴요? 그럼 내가 쏘죠. 쓰러져 있던 혜진이가 순식간에 몸을 날려 민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쿵! 민재가 바닥에 쓰러지며 총이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재의 등 위로 올라타 팔을 꺾었습니다. 으악!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발버둥 치는 아들의 등을 무릎으로 누르며 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혜진이가 차 안에서 미리 챙겨준 수갑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찰칵 하고 울렸습니다. 강민재, 너를 살인 및 의료법 위반, 특수감금 혐의로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미란다 원칙을 읊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박 형사를 포함한 지원 병력이 도착해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건달들은 줄줄이 연행되었고 민재 역시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전 민재가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원망인지 후회인지 모를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눈빛을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그것이 어미가 짊어져야 할 벌이었으니까요. 혜진이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내 걱정을 했습니다. 선배님, 아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난 괜찮다. 어서 가서 치료나 받아. 흉지겠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텅 빈 주차장에 홀로 남은 나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인생 가장 잔인하고 슬픈 검거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나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혜진이가 자랐다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민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나는 아직 면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녀석이 철저하게 뉘우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앞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혜진이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딸보다 더 살가운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손 가득 고기와 과일을 들고 들어오는 혜진이의 얼굴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 승진했어요, 어머니. 경사 달았다고요. 어이고, 장하다 우리 딸. 강력반 반장은 따놓은 당상이네. 우리는 마루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서로에게 칼을 겨눴지만 믿음과 정의로 뭉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혜진아, 밥 먹고 거기 좀 가보자. 어디요? 아, 언니 있는 곳이요? 혜진이의 언니는 민재의 병원에서 희생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해 유품만 묻어둔 가묘가 뒷산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서 말해줘야지. 내 동생이 그리고 이 못난 할미가 놈들 다 잡았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심은 벚나무에서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혜진이와 나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지난날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양심,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난 연대입니다. 내 아들은 잃었지만 나는 더 큰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은 속죄 않은 마음으로 혜진이가 걷는 정의로운 길을 뒤에서 묵묵히 비춰줄 것입니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를 잡기 위해 스스로 악마의 소굴로 걸어 들어갔던 나의 영웅, 혜진이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통쾌하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